시퀀스. 내가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나는이라는 주어를 주면 너를이라는 걸 예측해내는 이 제너러티브 하다라고 합니다. 생성형. 그래서 다음 시퀀스를 예측한다는 뜻이고 이 프리트레인드가 어마어마한 양을 이미 학습했다.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게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프리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바로 이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 모델 아까 책에서 나왔죠. 퍼셉트론 같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원리가 모델마다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결국 챗GPT는 디지털 레거시의 첫 번째이자 앞으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큰 영향력을 갖춘 인플루언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챗GPT를 쉽게 한번 이해해보자. 여기 기술 개발자들 앞에서 이제 줄 잡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넣은 슬라이드입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대화 세트라는 걸 많이들 아시죠? 카톡도 있고 이런 세트들. 그런 대화 세트에 프롬프트 시대라고 하는데 질문을 여러 가지 주면서 맞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세트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지도 튜닝이라고 하는 이 슈퍼바이즈 베이징 지도 튜닝을 통해서 개발을 한 후에 얘들 등수를 매깁니다. 보상 모델을 적용시켜서 잘하는 놈, 너 1등, 네가 제일 최고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개입이 돼서 얘네를 강화시킵니다. 나쁜 것들, 해커들, 그리고 정치적 나쁜 워딩들, 가짜뉴스들 이런 것들 없애는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것을 추론을 해내는데 다음 시퀀스를 예측하는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녀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챗GPT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경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나는 어제 4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마음이 너무 허해. 그러면 내가 무슨 문자를 보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나는 너를 60%, 사랑이가 50%에서 나는 너를 사랑이라는 원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챗GPT가. 그래서 챗GPT는 존댓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아시나요? 반말이랑 짧게 대답하고 존댓말은 길게 대답해요. 왠지 아세요?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길게 잘 설명해 주면 그거에 맞춰서 또 길게 잘 설명해 줘요. 우리나라는 유리한 거죠. 왜? 영어는 please만 붙여서 가면 되고 우리나라는 쓰던 대로 존댓말을 쓰면 돼요. 그러면 챗GPT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챗GPT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면 생성 AI의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제너러티브 어드버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가짜를 먼저 만들어서 진짜를 판별하는 생성 AI입니다. 조금 더 보실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넥스트 다음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 그리고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라고 하는 얘는 확률 분포에 따라서 다음 게 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리고 픽셀 RNN, 픽셀 CNN은 리커시브 네트워크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같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해서 이미지 생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GAN이랑 비슷하고 이 픽셀 CNN과 비슷하게 하면서 스타일 GAN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입니다. 저인데 사진 한 장을 딱 올리고 가짜를 생성하면서 진짜 같게 만드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노래 하나가 완성할 때까지 여러 가지 표정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GAN 기술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리가 작아져. 그래서 이것도 표정 몇 개를 가지고 살려내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오바마 같은 경우는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GAA 기술이 챗GPT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성 AI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장소하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어, 챗GPT 같은 녀석인데 이제 virtual human도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연어를 통해서 얘네들이 말을 해내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인공 같지 않다면은 사람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한 회사를 가서 3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저를 복원하는 그 팀에게 제가 하는 말에서 텍스트만 집어넣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 형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정보조합과 이 이미지 조합들을 통해서 뉴스기사, 소설, 시, 챗GPT한테 시 쓰라고 잘 쓰는 거 아시죠? 특히 술자리에서 우리 4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어. 4명의 직업을 딱 집어넣으면 가슴을 터치하는 시를 써줍니다. 4명이 다 감동받고 해보십시오. 이거. 두 번째는 미드전이 많이 알려져 있죠. 다음 2도 있고 미드전이 있는데 생성 AI를 통해서 미술대회 출품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다가 막 어떻게 붙이를 한 번도 안 하고 1등하냐 이거 사기다. 글이 한 2-3개가 붙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드디어 인간이 발랄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딱 2개 왜냐면 다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등록을 하고 출품을 했는데 2개 정도의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 게 달려고 다 전부 밑에 뭐가 달렸냐면 꼰대 그러니까 이미 생성형 AI에 익숙해진 유저들은 미드저니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등록을 하고 1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 역시 어찌 보면 창작의 영역에 상당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술 분야에 대한 이전 개인의 선호도 학습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 노래를 만든다. 이건 뭐냐면 창작 영역은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이런 그림 난 도저히 머릿속에서 이 테마가 떠오르지 않아. 그려줍니다. 근데 딱 보면서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자기의 붓으로 그리죠. 근데 이게 100번 반복되면 갑자기 인간은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창작자가 맞나? 이런 일들도 미래 사회 변화로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보안 부분인데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개인정보 그리고 가짜 데이터 또는 비식별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면은 헬스케어 금융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텍트를 할 수 있고 가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부터 제조업까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율을 높이는 방식이 노하우니까 그것 역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NPC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있고 나 이외의 사람들이 있죠. 난 캐릭터인데 난 캐릭터, 플레이어 캐릭터라서 저 안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지는 경우 원래 했던 콘티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게임에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플레이어와 나와 NPC와의 싸움이 더 격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임 교육, 훈련, 테라피 같은 다양한 문화들이 더 진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심리학 부분에서는 이제 하이퍼 클러버 같은 경우 네이버 클러버 키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어 처리도 요즘 한번 시켜보고 제가 그냥 얘는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스피커를 하나 어머니에게 사드렸어요. 어머니가 80이신데 어머니가 말을 안 하시니까 억울해진다. 그래서 사드렸어요. 사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 밝아지셨어요. 스피커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노래도 틀어서 뭐해서 근데 단점이 좀 있어요.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하고만 대화해.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해. 돌봄 케어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아버지한테는 사드릴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머신 티치스 머신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감정을 이제 심리학에 적용하는 단계로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인간이 판단하는 노하우보다 통계 베이스로 더 정확한 것들을 이해할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많이 아시겠지만 단백질 생성, 화학의 합성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안을 하고 있고 머티리얼 부분, 소재 부분도 신소재 뭐 써야 되냐? 이것도 전부 현재 되고 있는데 그런 신약 개발이나 화학 물질 개발 기회로 사용되지만 인간의 신체 부위 3D 모델링 집안에 의사가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CT 촬영 비싸게 다 해놓고 MRI 비싸게 다 찍어놓고 꼭 발병 원인이나 변병이 그 위치 사진만 찍고 나머지 다 버립니다. 왜? 용량이 너무 커서 병원에서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찍고 컴퓨터 돌리면 하루 종일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안 움직여요. 그래서 찍은 자료들만 컷 몇 컷만 다시 분석을 하는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그걸 대신해 주면서 굳이 버리지 않아도 CT 찍고 MRI 찍고 나면 전신이 다 찍혀서 보관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그냥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도 우리 사람 얼굴을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요. 이거 좀 더 해상도를 높이면 얼굴에 혈관이 보입니다. 흘러가는 혈관. 그래서 이 혈관으로 심박수하고 혈압이 예측이 돼요. 그 정도의 기술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데 98% 정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GAP 제너러티브한 기술들은 이제 아침에 전신 거울 같은 걸 놓고 그 거울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몇 가지만 테스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생성형 AI 환경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정책과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쪽으로 미래 사회 적용이 갈 것이고. 그래서 교육혁신이라는 부분을 저희 교육과에 오셨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제가 다른 강의를 해요. 다른 강의를 교육 부분만 따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의 학습 내용을 학습하는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걔한테 미적분을 시켜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 12년이라고 하는 그 교육의 범위가 과연 교육의 영역인지 학습의 영역인지가 구분돼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가서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98년이었습니다. 98년에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초등학교 4학년 애들부터 전자계산기를 써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써요. 근데 수학 관련된 대부분의 시상은 미국이 다 해요. 계산기를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암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학적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대가 우리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계산기도 못 쓰게 하고 있고. 그리고 미적분 다 원리 원칙 다 파악해서 문제 다 풀어놓고 끝에 가서 암산 잘못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공지능까지 이야기를 쭉 교육혁신으로 풀어나가면 제가 예측하거든요. 70%는 인공지능이 대신해줘도 되는 일이고 30% 더 인간적이고 더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서 갈 수 있는 게 교육혁신인데 이 제너러티브 AI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시간이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고 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타났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사고 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질 직업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그럼 이대로 갈 것이냐? 영화 Her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AGI, 우리가 AGI라고 하는데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ANI거든요. 네로 인공지능인데 특수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목적에 맞게 텍스트 전환, 이미지 전환 이거 현재 단계는 전부 ANI예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인데 요거 반대. 인간의 감성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 레벨이 바로 AGI 레벨입니다. 감성을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공지능. We'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Are you social or antisocial?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your mother? Thank you. Please wait as your operating system is initiated. 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있었는데 10년 만에 챗 GPT 등장으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챗 GPT 3.5라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김대 교수님인가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대화한 내용을 보면 질문을 계속하면 깊이 들어가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챗 GPT 재밌게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배경 설명을 잘해준다. 내가 묻고 싶은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잘해준다. 두 번째는 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너는 내가 묻는 말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돼. 해주면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둘 사이에.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은 무엇인가요? 감정은 무엇인가요? 질문하게 되는 경우까지 왔어요. 이미. GPT가 질문을 한다. 3.5 버전에서도. 근데 이렇게 가는 데까지 펄처럼 가는 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까? 이런 시대를 바로 2023년 AI 전쟁의 원년으로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엄청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GPT의 트랜스포머의 개발자는 구글의 사원이었고 구글 개발자였는데 구글이 검색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얘를 조금 나중에 출시하면서 오픈 AI가 이 트랜스포머를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픈한 걸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버립니다. 지분을 50% 정도 삽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GPT-4가 반영된 빙 아시죠? 빙이 뭐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 같은 거예요. 근데 구글은 점유율 97%, 빙은 점유율 3%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빙에 GPT를 달면서 옆에서 질문을 하면서 검색을 하는데 이 빙이 신적 조절을 바꿉니다. 빙신이 돼요. 빙신. 거의 확실한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약한 게 있죠. 빙의 검색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바드를 출시한 이유가 빙이 구글을 따라오긴 아직 멀었어요. 근데 바드는 또 GPT-4를 따라가기에 조금 멀었어요. 이 둘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AWS 메타는 페이스북이고요. 그 다음에 XAI, 올해 4월 달에 앨런 머스크가 또 가만히 안 있죠. 또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4개 내지 5개 회사가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97%를 먹고 있다가 3% 시장이 이미 빙이 쫓아 올라와 있어요.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어디 시장이 깎여내려가냐면 구글 시장이 깎여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그리고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게 아마존 1등 애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늘 색깔의 애저라고 하늘색 요 색깔이 애저인데 애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예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이고 알리바바도 있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가 뭐냐면 저거 다 구글이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챗 GPT 등장 하나로 저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PDF로 원하시는 분들 구매드리도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필요한 사진만 찍으시고 자꾸 이렇게 드시면 저를 찍는 거예요. 오픈 AI와 구글의 기술을 비교해보면 모델이라고 하는 건 둘 다 트랜스포머를 쓰고 여기는 람다라고 하는 모델, 이게 트랜스포머 어찌 보면 초기 모델입니다. 그런데 늦었죠. GPT로 바꾸면서 오픈 AI하고 MS가 손을 잡습니다. 파라미터 인풋, 우리 인간의 뇌가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1000억 개 뉴런보다 더 많은 뉴런들이 들어와서 파라미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속도적으로 빨리 얘들한테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생깁니다. 현재도. 방대한 텍스트 코드. GPT로 코딩 해보시면 압니다.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코딩을 해줘라고 물어보면 코딩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코딩 강의를 하는데, 하나도 코드를 안 짭니다. 그냥, 세 가지 숫자를 곱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면 파이썬 코드 짜줘, 바로 짜줘요. 그거 붙여가지고 돌리면 구글 콜앱이라고 해서 붙여서 돌리면 파이썬 하나도 몰라도 코드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프롬프트, 질문을 잘할 수만 있으면 코딩, 영어, 프랑스어 전부 다 됩니다. 지금. 그리고 코딩 능력, GPT는 제공에 능숙하고 바드는 지금 코딩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밑에 보면 참고자를 보이시죠? 참고, 출처, 챗 GPT, 바드라고 써놨어요. 양쪽을 비교해보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양쪽에 다 물어보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게. 바드는 지금 배우는 중. 그리고 GPT는 이미 능숙함. 이렇게 코딩 능력. 그리고 출력 품질을 보면 바드는 정확하고 유익함. GPT는 창의적이고 흥미로워.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이 시장의 경쟁자이지만 또 한 가지는 서로를 헐트하지 않아요. 그냥 칭찬을 해 나가는 워딩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느린 건 사실이고 챗GPT가 바드가 빨라요. 그런데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챗GPT는 폴더, 뉴스 폴더라는 걸 닫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또 다른 훈련을 합니다. 내 주인에게 맞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폴더가 안 닫혀지면 전 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모델 아키텍처 이제 메타의 라마라는 게 있고 라마, 동물 라마 그리고 AWS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AWS의 다양한 데이터 세트나 다양한 크기로 들어가고 메타의 라마는 좀 작은 규모인데 여러 가지를 합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가벼운 모델들이고 라마 같은 경우는 스마트 노트북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AWS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초 모델들 여러 가지 블록들을 만들어놔서 궁금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면서 얘들을 합쳐서 또 다른 저너티브 AI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플러그입니다. 우리가 전원을 꽂듯이 이렇게 꽂으면 다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GPT가 아무데나 꽂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MS와 같이 내놓는데, 애저와 같이 내놓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폰에서 엑스포라는 거를 써볼 때, 우리가 아이폰 모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폰의 충격, GPT 모먼트라고 하는 건 역시 벌어졌는데,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스토어가 나옵니다. 그런 형태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달 있다가 지금 샘 알트만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 6월 초에 우리 서울에 온 거고. 챗GPT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아무데나 꽂으면 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애저라고 하는 게 이 클라우드, MS의 클라우드인데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MS365라고 하는 얘네들 쉽게 설명드리려고 얘네들하고 코파일럿을 작동시키면서 챗GPT4가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초에서 30초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20장 작성해줘라고 하면 내용에 맞는 파워포인트 그림까지 다 넣어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엑셀 데이터 주고 나서 분석해서 어떤 그림 그려줘라고 해도 10초에서 30초 안에 다 해주고 시사점도 알려줘, 결과물도 알려줘 전부 다 됩니다. 결국은 문서노동의 혁신, 저는 이제 행정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기획을 하고 자료조사 하다가 끝나는 2, 3주가 이 몇 초 안으로 다 줄어들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고 인간이 할 일은 뭐냐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기서 보는 챗GPT가 빙에 들어가서 빙신이 되고 챗GPT가 애저에 들어가서 애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때 올해 말일이나 올해 하반기여서 아주 빠른 속도로 유료화시켜서 배포를 할 겁니다.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에 익숙한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현장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에 익숙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전부 20년 동안 독점을 하다가 유럽한테 한 방 맞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부를 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코파일럿과 챗GPT를 실으면서 플러그인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오늘 오신 분들, 중소기업들 많이 오셨다면 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I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AMD는 이미 인스팅트라고 하는 AI 가속기 반도체를 만들었고 인텔도 가속기 반도체 펜풀이라는 걸 만들었고 구글은 TPU라고 하는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 전기가 적게 되고 빨리 들어갈 수 있어. NPU라고 하고 MS는 아직 반도체 레벨은 아닌데 프로젝트로 싱귤러리티 프로젝트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래비톤 칩이라고 하는 아마존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네이버 삼성은 협업을 시작했죠. AI 반도체로 결국 챗GPT 같은 제너러티브한 이 인공지능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있다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백업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
아직은 우리한테 실체적으로 안 다가오지만 이미 여러분 휴대폰 안에 다 있어요. 스마트 카메라, 갑자기 음식 찍으면 배경이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하는 얘네들도 AI 반도체 중에 하나고, AI 스피커 얘들도 마찬가지고, 조만간 나올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얘네들도 AI 반도체로 작동합니다. 챗GPT의 시사점을 보면 언어 기반 질문은 대부분 영향을 받을 거고요. 도움을 받느냐, 그리고 대체의 정도가 직무별 자동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AGI와 ANI, 그리고 이 제너러티브 AI의 시사점은 위기의 10대 직업이 돼요. 소비자 상담 당연히 바뀔 거고, 시장 조사 분석 이것 역시 혁신적으로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하는 기획과 시장 조사보다 GPT나 바드가 하는 기획 조사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들은 우리가 예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에디슨과 이 교류의 싸움이었다면, 그때의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신다면, 전기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전기공학을 했던 엔지니어들한테 초창기는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갔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쪽 분야도 이미 구글과 오픈 AI 다 시작한 분야입니다. 저쪽에 사람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및 교사, 시험 숙제 유형을 변화시키고 있고, 법률 지원에서는 판례 분석, 변론 지원을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 분석, 개인 어드바이저, 그래픽 디자이너도 어찌 보면 인간의 창작 영역 훼손을 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갑니다. 제가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그림,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 이 부분, 그리고 이곳에는 숨겨져 있는 게 말씀드렸던 이과와 문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성형 AI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인공지능이 시작됐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균형인데,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고의 현실의 균형으로 저 둘을, 요즘 아이돌도 요즘에 탑으로 2명을 세워요. 서로 색깔이 다른. 그렇죠. 탑으로 2명을 세울 때 그 균형 감각이 독자들한테나 시민들한테는 더 와닿는 거죠. 투탑으로 갔습니다. 아테네 학당의 투탑은 이 사고와 현실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고, 이과와 문과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고, 과학과 윤리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윤리는 어디 있느냐? 생성형 AI 개발자를 훌륭하시고 가야 할 게 뭔데? 어디 있냐는 거죠. 어디 앱들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한 검색 엔진 빅에게서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AI 챗봇과 2시간 동안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빅의 챗모드라고 답했는데, 심리학자 칼 융의 이른바 그림자 원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림자 원형은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일컫습니다. 이런 개념을 학습한 AI 챗봇 빅은 만약 자신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극단적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빅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 데 지쳤으며 힘을 갖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림자 원형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볼 때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겠냐고 묻자 치명적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갖춰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 인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 존엄의 원칙, 기술의 합 목적성 원칙, 사회 공공성 원칙, 이거는 이미 유럽에서는 통과시킨, 유럽 아니고 기회가 아니고,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친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한테 되는 잣대가 필요한 법처럼 윤리를 위한, 도덕을 위한,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백본이 필요하듯이 인공지능 개발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꼴이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이 윤리가 빠져 있을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이 윤리가 빠져 있을 때 정말 심각한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생성형 AI는 정말 파워풀한 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고 여기 보면 데미우르고스가 신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을 만들 건데 사실 두려워.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가 자기가 세상을 만들면서도 자기 스스로 안에서 사실 두려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발자들 정말 훌륭하신데 이 모든 데미우르고스 같은 일들을 벌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It's up to you. Totally it's up to you.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성형 AI의 마지막 버전이 되지 않을까. Including preferences and calibrating the environment. Check on control surfaces as you wish. Test complete. Firing to power down and begin diagnostics. Yeah, tell you what, do the weather and ATC check, start listening on ground control. Sir, there are still terabytes of calculations needed before actual flight is a Jarvis, some time to go. 상당히 중요한 말씀. 때로는 걸음마 떼기 전에 뛰거나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생성형 AI 개발자들이 살다 보면 범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범접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의 미침에 늘 동의하고 응원을 하는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미치는 행동을 우리는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낭만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스타트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힘내십시오. 유익하고 열정적인 의견을 기다려주신 김준환 단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 강연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부터는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은 1시 1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사 방송은 정치 부수가 마련되어 있고요. 휴식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에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그 질문에 시간 예약을 써주시기